안녕하세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음흉했던 동서와 엮인 사건을 써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사연이니 꼭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25살에 2년 열애를 마침표 찍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22살에 여의어서 가족이 없었고, 남편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만의 의견으로 결혼을 작게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시동생과 같이 지냈습니다. 형수님, 저 혹시 살아도 괜찮은데 자취방 구해서 지내도 충분해요. 알바하고 있어서 월세도 직접 낼 수 있고요. 도련님, 아무리 어른스러운 도련님이라고 해도 아직 어린 학생이에요. 도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제가 원한 일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같이 살아요. 한 3년 같이 살고 나서 20살에 독립하면 되잖아요. 아, 그런데 도련님은 대학에 가실 거예요? 만약 공부할 생각이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형수님, 저한테 왜 이리 잘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형수님, 저 대학 같은 거 안 가요. 고3 되면 취업반으로 빠져서 바로 사회생활 시작할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들었는데? 괜히 형편 생각해서 그러는 거면 우리한테 기대요. 진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대학 가서 공부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정말 지원해줄 생각인데 아무튼 생각 바뀌면 언제든 말해줘요. 내가 열일을 해서 지원해줄 테니까요. 시동생은 외모도 잘생겼고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서 같이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시동생이 눈치를 많이 봐서 집안 청소나 빨래를 저 대신 했습니다. 조련님, 제가 살림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고등학생 신분이고 공부할 시간이니까 괜히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 형수님, 이 정도도 안 하면 제가 불편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지만 공부는 이미 놔버렸어요. 진짜 대학 안 갈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그냥 썩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요. 나 괜히 하는 말 아니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라고요. 네, 형수님. 고민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그렇게 일렀지만 시동생은 공부는 뒷전이고 저희 부부 몰래 알바까지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를 주는 날 알게 되었죠. 제발 학생답게 공부하라고 일러줘도 시동생 본인은 일하는 게 좋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알바를 해서 저에게 용돈까지 줬답니다. 성인이 된 시동생은 가구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과 1분 거리여서 자주 점심을 먹기도 했답니다. 도련님, 일은 할만해요? 소문을 듣자 하니 도련님이 가구점을 살리고 있다던데요?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운이 좋아서 많이 팔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꾼이죠.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한 거예요? 그냥 카탈로그를 제가 직접 포토샵해서 바꿨고요. 어울리는 가구끼리 묶어서 할인 행사를 했어요. 실제로는 얼마 깎아주지 않았는데 그럴싸하게 보였죠. 뭐야? 소비자들한테 눈속임을 한 거예요? 아, 절대 아니에요, 형수님. 저는 분명히 할인되는 금액을 밝혔다고요. 농담이에요. 도련님이 남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내가 그런 의심을 하겠어요? 아무튼 도련님 덕분에 가구점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곧 월급도 올려주고 대우도 달라지겠는데요? 안 그래도 정규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바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주니까 그걸 다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와, 우리 도련님 똑똑하시네.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었네요. 알아서 잘하시고 계시니 가구점 사장님이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시동생이 센스도 있고 미적 감각이 있어서 가구점의 가구를 코디하고 영업을 해서 매출이 두세 배는 그냥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구점 사장은 6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결정하고 매니저로 연봉을 높게 준다고 감언이설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사장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알바로 일을 6개월 더 했는데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더군요. 도련님, 가구점에서 잘렸다고요? 왜요?
그게 제가 너무 거만하다고 해서 잘렸어요. 사장님을 가르치려 든다고 하면서 저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나가라네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대요? 팔이 날리는 가구점에 숨을 붙여준 사람을 그냥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형수님, 그냥 거기랑 제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뒀어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으니 다시 구하면 됩니다. 난 화가 나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제가 억울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젠 다른 일을 찾을 겁니다. 그럼 도련님, 제가 일하는 일식집에 와보실래요? 장사가 보통이긴 한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식당 사장님도 도련님을 잘 알아요. 능력 있는 인재라고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정말요? 형수님, 거기서 좋은 대우 받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웬만한 식당에서 주는 돈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4년 넘게 일하고 있죠? 그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게요. 도련님이 우리 식당에 오면 젊은 여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할 거래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장님은 복 받는 거죠. 내가 내일 바로 전화할게요. 그래서 다음날 일식집 사장님한테 시동생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주유수당까지 다 챙겨주겠다고 말이죠. 이에 시동생은 매우 만족하며 일식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서빙과 주방 보조를 하며 일했는데 매일 밤마다 퇴근하지 않고 먹지 못해 버려지는 회로 회 뜨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동생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여성 손님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인재인데 2달 만에 회 뜨는 걸 숙달을 했답니다. 저보다 잘 뜨는 건 물론이고 일식을 10년 넘게 한 사장님보다도 실력이 좋았어요. 이게 뭐야? 도련님, 접시에 무늬가 다 빛이잖아요. 얼마나 얇게 뜬 거예요? 연두씨, 회만 얇게 뜬 게 아니야. 다른 접시에 회 모양을 보라고. 호랑이를 만들었잖아. 어머, 그러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예술작품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해봤는데 괜찮나요? 이보게 다로씨, 이 정도면 텔레비전에 나가도 될 정도야. 아마 다들 자네를 장인으로 생각할걸? 사장님, 쑥스럽네요. 아무튼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회를 떠서 팔아도 좋을까요? 도련님, 당연하죠. 분명 대박이에요. 사장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래, 장사만 잘 되면 내가 2사람한테 보너스를 아끼지 않고 주도록 하지. 약속하셨어요? 번복하기 없습니다. 그렇게 재능이 많던 시동생은 회 주문이 들어오면 호랑이, 용, 곰, 강아지 등등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서 테이블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좋아하셨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느새 손님들은 번호표를 받고 밖에서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어요. 힘들어. 도련님, 책임지세요. 저 팔 빠지게 힘들게 했으니 책임지라고요. 영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바했죠. 앞으로 오바 좀 더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더 노력해서 기발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식집의 회는 불티나게 팔렸고 초밥 역시 맛이 좋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팔렸답니다. 사장님은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옆집이 나가게 되자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서 일식집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답니다. 공사 한 달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자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식사를 하러 오셨네요. 그렇게 장사가 대박이 나고 월급도 엄청 올라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식집의 가구점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루씨, 일은 할 만하나? 네, 가구점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네. 저한테요? 어떤 할 말이요? 우리 가구점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내가 연봉도 여기보다 더 많이 주고 매니저급으로 대우를 해주겠네. 지금 직원이 셋이나 있는데 자네가 걔네들보다 위로 와주게. 다시 돌아오라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처우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준다고 하잖아. 요즘 가구점에 손님이 줄었어. 그럼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셔야죠. 제가 간다고 해결되지 않을 텐데요.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손님 많은 게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자네 속이 좁구만. 옛날에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나? 아무튼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이제 보니 김다로 자네 예의가 없구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가구점 사장님. 저희 도련님을 버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스카웃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도련님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삼자는 빠지시죠? 삼자 아닌데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 가족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거 듣기 거북합니다. 사과하고 나가주세요. 사과? 참나 기가 막혀서 근본도 없는 고졸들이 사업가한테 별걸 다 요구하네. 이거 봐요. 다루가 내 가구점에서 일을 잘 배워서 이 일식집에서 대박을 낸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공 못했을걸? 웃기는 소리 하시네. 거기 가구점 망해가는 거 살려준 게 우리 도련님이라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일식집 사장님도 그걸 아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맞는 말을 연타로 하자 가구점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형수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사장님도 그만 가주세요. 저희 영업해야 하니까 사적인 대화는 더는 나눌 수 없습니다. 다로씨, 이렇게 싹수 없이 나오니 기분이 좀 그러네.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저를 지켜볼 만큼 한가하세요? 사장님 그럴 시간에 하나 더 파세요. 직원들이랑 아이디어 잘 짜서 일하시라고요. 이놈이 진짜 지가 잘나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나 보네.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너 조심해 임마.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가구점 사장은 불편한 얼굴로 퇴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식집 앞에서 자주 배회하며 다시 시동생을 영입하려고 감원 이설을 여러 번 했답니다. 물론 시동생은 모두 다 거절하고 돌려보냈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몇몇 사장들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지멋대로 대한다니까요. 시동생의 회 뜨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고 손님은 항상 넘쳐났습니다. 5년 동안 저와 시동생은 돈을 꽤 많이 벌었답니다. 그 사이 제 남편도 공장에서 반장까지 올라가 교대직을 하지 않게 되었고 관리자로 몸이 더 편해졌어요. 일식집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자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로씨, 내 가게 자네가 인수하지 않을래? 나는 이제 마누라랑 둘이서 시골 가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네. 네? 정말요? 사장님,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꼭 자네한테 넘기고 싶어. 그래야 이 식당을 끝까지 잘 운영하지 않겠나. 사실 이 가게가 대박 터진 것도 자네 덕이라고. 아, 연두씨, 실망했다면 미안해. 그런데 내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으로는 다로씨가 제격이라.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 살 돈도 없어요. 남편이랑 얘기를 계획해서 모두 저축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마음 편하게 다로씨한테 식당을 넘기면 되겠구만. 사장님, 정말 그러셔도 돼요? 이 식당 권리금만 받아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필요 없어. 나는 자네 덕에 돈 많이 벌었으니 기본으로 받아야 할 것만 받고 넘기겠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돈 준비하는 대로 드릴게요.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줘도 되니까 명의 이전부터 하지. 일식집 사장님은 시동생에게 가게를 넘기고 시골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계획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만삭이 되기 전 일을 잠시 그만뒀어요. 첫째 딸이 태어나고 바로 둘째를 가져서 육아와 살림을 다해야 해서 시동생과 같이 일하지 못했죠.
곧 둘째가 태어나자 몸이 하도 많이 바빠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딸, 아들과 전쟁 같으면서도 사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형수님, 저 결혼할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어머머,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배필을 만나셨구나. 어서 들어.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을 아주 예뻤는데 뭔가 음흉해 보였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시동생의 능력을 보고 시집 오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가워요, 형님. 네? 형님이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럼 뭐라 불러요? 아줌마? 이모? 나이가 많으시니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아, 농담이 참. 일단 들어오세요. 여보, 손님 왔어. 처음 뵙겠습니다. 바로 형 달려라라고 합니다. 달려요? 어딜 달려요? 아, 제 이름이 박달려입니다. 좋은 뜻의 이름이죠. 네, 왜 아니겠어요. 아무튼 시작부터 재밌네요. 자기야, 그런데 형님네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네? 여기 평수도 작고 건물도 오래된 것 같던데. 우리가 나중엔 새로 좋은 집 마련해드려야겠다. 이봐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내 남편 이름 지적하더니 집까지 지적질이에요? 아, 기분 나쁘셨구나. 그런데 형님, 저는 진심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애기들이 둘이나 있으니 걱정이 되네요. 처음부터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예비 동서에게 식사를 차려줬는데 이번에는 음식 맛을 보고 충고를 하더군요. 형님, 간이 다 세네요. 이렇게 먹으면 금방 병 걸려요. 저희 엄마도 짜게 드시다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짜긴 뭐가 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 입맛에 딱 맞춘 건데. 저는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나서서 동서를 말리더군요. 자기야, 말 조심해. 그런 말은 실수인 거 몰라?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난 그냥 집이 노후해서 그렇다고 말했고 음식 간이 짜서 그렇다고 말한 거야.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말이 있었나? 아무튼 자기가 조심하라고 하니까 말을 아낄게. 그래서 도련님, 결혼하고 어디서 지내려고요? 집은 알아봤어요? 네, 형수님. 일식집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요. 거기 집값이 엄청 비싸던데? 아니지, 도련님이 돈을 잘 버니까 충분하겠네요. 그럼 동서가 혼수를 다 채우려면 꽤 많이 들겠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형님, 전 돈 한 푼 없어요. 이이가 혼수까지 다 해주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혼수까지 저희 도련님이 다 한다고요? 그런 결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련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 그게 이 사람 집안이 힘든 상황이라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형수님. 다른 일에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한 분이 결혼을 이런 식으로 호구처럼 하시려고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동서 들으라고 제대로 콕 짚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시동생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한데 제 결혼이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돈도 잘 벌고 성공했으니 우리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형수님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여자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 형수님을 항상 은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싫은 소리 하더니 뻔뻔하게 돈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웃겨 죽겠어요. 도련님이 한심하게 보일 정도라고요. 제가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자 동서가 말문을 열더군요. 우리 형님이 욱하시는 면이 있구나. 형님, 제가 말실수한 게 있다면 봐주세요. 제가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나도 솔직한 성격이라 자네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말한 거야. 아, 네, 죄송합니다.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주둥이를 닫더군요. 저는 동서가 꼴 보기 싫어서 밥 다 먹었으면 그만 나가보라고 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둘 다 시야에서 사라지길 바랐죠. 시동생은 동서와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참여했어요. 동서가 싫은 거지 시동생이 싫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호구 잡혀서 장가가는 것 같은데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별 수 없이 잘 살라고 응원해주고 돌아왔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신혼 재미가 좋았는지 시동생은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섭섭해하며 이제 동생이 멀어진 것 같다며 아쉬운 말을 했고 저 또한 달라져 버린 시동생에게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동안 손가락에 꼽힐 만큼 만났어요. 명절이나 시동생, 남편 생일에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였죠. 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자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먼저 연락해서 저를 일식집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야 돈을 벌고 싶으니 바로 달려갔고 오랜만에 식당을 한번 둘러보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직전에 동서가 식당에 들어왔고 저를 보며 많이 놀랐습니다. 형님이 여긴 어쩐 일로? 서방님 말씀 안 했어요? 동서, 나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 네? 그게 정말이세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잠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대화를 마치고 동서가 제 앞에 다가오더군요. 형님, 죄송한데 저희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게다가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니 따로 일손이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저랑 의논도 안 하고 결정한 일 같은데 죄송하지만 같이 일하는 건 어렵겠어요.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서방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언제 내가 먼저 취직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부르더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만드냐고요? 둘 다 아주 재수 없습니다. 형수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서 결정한 일인데 잘못한 것 같아요. 아내랑 의논을 하고 결정했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병원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병원비? 도대체 어디가 아프길래 병원비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네? 그건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형님 오늘 있었던 일은 사과드립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것들이 쌍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네. 두 사람,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나 절대로 화 풀지 않을 거야. 저는 씩씩대면서 일식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당한 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진 것 없는 여자랑 결혼하더니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팔푼이처럼 사는 시동생이 사무치도록 미워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식집에 연결해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의 공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농락을 당하니 기분이 정말 역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동생 부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7개월 뒤 남편이 놀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흥분한 거야? 다로, 일식집 말이야. 불로 새까맣게 타버렸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뭐? 불이 났다고? 다친 사람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불이 났나 봐. 가스밸브가 열려있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 그나마 다친 사람은 없다니 다행이지. 그런데 가게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 정확하게는 보험 만기가 됐는데 연장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을 수 없대. 뭐야? 그럼 서방님은 화재로 모든 걸 잃은 거야? 그 가게가 보통 가게가 아닌데 이를 어쩌면 좋아. 나도 걱정이야. 그 녀석을 만나고 왔는데 그동안 돈도 모아둔 게 없나 봐. 동서가 뒤로 빼돌렸겠지. 여우 같은 게 우리 서방님 등골을 빼먹은 게 분명해. 내 생각도 같아. 휴, 그럼 우리 서방님 어떡하지? 내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 좀 길게 해보려고. 그래, 해봐.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자. 대신 동서는 부르지 마. 그 여우가 또 빨대를 꽂을 것 같으니까. 저는 동서는 미웠지만 시동생은 친동생 같은 마음이 있어서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혼자 저희 집에 왔는데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가게가 그렇게 불타고 완전히 망했어요. 보험도 안 되어 있어. 보상도 못 받아요. 아니, 불이 왜 난 건데요?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밸브가 열려 있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하길 누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방에서 문제가 있었나 보네. 서방님 그동안 돈 벌어서 뭐 했어요? 어떻게 집을 팔 정도로 힘이 든 상황이냐고요? 그게 다 제가 못난 탓이죠.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려줘요. 진실이 뭐냐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 이야기를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동생이 힘든 상황이니 저희 부부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일단 식당 거래처에 입금할 돈을 해결해 주었고 대출금 3천만 원을 내줬어요. 또 제 남편이 공장에 취직까지 시켜줬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건 서방님이에요. 동서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확실히 알고 계세요? 형수님, 제 아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서방님 눈에는 천사로 보이겠죠.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그리고 형, 고마워. 공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할게. 그래, 월급은 적지 않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야. 형수님, 염첩지만 1,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겠어요? 실은 제 아내가 아파서요. 또 그 소리예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건데요? 희귀병이라도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비슷해요. 아무튼 돈은 꼭 갚겠습니다, 형수님. 이걸 믿어야 해, 말아야 해. 여보,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빌려주자. 만약 거짓말이면 이놈과 연을 끊어버리겠어. 야, 다로, 내 말 들었지? 알겠어. 고마워, 형. 결국 망해버린 시동생을 도와주면서 왕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주 태평하게 놀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힘든 사정인데 택시를 타고 시동생 집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야, 팔자 좋네, 동서. 택시 탈 돈이 있나 봐. 희귀병이라더니 말짱하네? 깜짝이야. 형님, 여긴 웬일로? 웬일은 반찬에서 서방님 갖다 드렸어. 자네가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서방님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죄송해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뭐? 그게 다야? 동서,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진짜 죄송한데 피곤해서요. 저 들어갈게요. 동서는 제 말을 2번이나 끊어버리고 들어가더군요. 정말이지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지나가며 진한 땀 냄새가 났어요. 마치 어디서 땀을 흠뻑 흘리고 오는 길 같았죠. 한겨울에 땀 흘릴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넘겨짚은 것 같지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동생에게 빼먹을 게 없으니 바람을 피우는 거라 거의 확신을 했죠. 저희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 그이 역시 동서에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나 며칠 전에 외근 나갔다가 재수 씨 봤어. 모텔 근처에서 말이야. 남자랑 있던 게 아닐까 상상했는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 진짜 바람난 것 같네. 모텔? 이 나쁜 년. 감히 우리 서방님을 배신해? 식당 망했다고 바로 바람을 피우는가 보네. 나쁜 년. 돈 많은 남자를 다시 꼬셔서 그지랄하는 거였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참에 제대로 증거 잡아서 이혼시키자. 난 재수씨가 단 하루도 정상으로 보인 적이 없다고. 알겠어.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동서에 대해 알아볼게. 시동생이 결혼한 뒤 폭삭 망한 걸 보고 그게 다 동서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를 잡고 시동생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제가 알바하는 돈가스 집에서 퇴근하고 동서 집 근처에 한번 걸어가 봤어요. 뭔가를 밝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우연히 뭐라도 보거나
듣기를 바랐죠. 그런데 이번에도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동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택시를 꼬박꼬박 타고 어딜 자유롭게 잘도 다니고 있었네요.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건 동서뿐만 아니었습니다. 웬 젊은 남자와 같이 내렸습니다. 동작 그만. 둘 다 거기 그대로 서.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것 봐라. 바람 피우다 걸렸으면서 아무렇지 않은가 보네? 야, 이년아, 너 현장 잡혔어. 이 남자 누구야? 아, 제가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방향이 같은 분이어서 택시비를 아낄 겸 같이 타고 왔어요. 지랄 쌈 싸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장 사실을 말하지 못해? 정말이에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씹어먹으려니. 이봐요. 이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네?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병원 앞에서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데 이 여자분이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고 방향이 같아서 택시비를 반반씩 내고 타고 온 거예요. 이것들이 쌍으로 구라를 치네? 야, 내가 그런 허술한 구라에 속을 것 같아? 당장 말해. 너희 둘 무슨 사이야? 바람 피우는 사이 맞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형님, 지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 같으면 믿겠냐? 네가 우리 서방님 등골 빼먹는 거 다 알고 식당에 불이 나서 망하니까 바로 딴 남자로 갈아타려는 셈이잖아. 내가 너처럼 생긴 년을 조금 아는데 딱 봐도 남자 등골 빼먹으면서 연명할 관상이야. 내 말이 맞지? 형님, 불쾌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어딜 가? 야, 상간남, 거기 안 서? 동서, 거기 서지 못해? 길바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바람을 피웠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게 아니면 괜히 마녀 사냥하지 마시고요. 이런 싸가지. 처음부터 난 네 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런 년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 너, 우리 서방님한테 한 짓 내가 다 돌려줄 거야. 네 년이 갉아먹은 서방님 돈을 싹 다 돌려받겠어. 계속 바람 피우면서 지내라. 그래야 내가 증거를 잡으니까. 형님,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가볼게요. 제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동서는 그렇게 제 말을 무시하더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종 택시 정거장 앞에서 잠복하고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확실하지 않아 시간 날 때마다 한 바퀴 돌고 들어왔죠. 그리고 고생 끝에 현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사는 빌라 앞에서 전화통화하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잡았다 싶어 까치발로 후다닥 다가가서 엿들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허니, 완전 대박이라고.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안 그래도 요즘 돈 나가는 데가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어? 그래, 완전 대박이지. 자기가 나의 복덩이라서 선물을 받았나 봐. 그래, 허니, 나도 사랑해. 이따 모텔로 갈게. 응, 끊어. 저는 확실하게 동서가 바람난 걸 듣고 경악했습니다. 야, 이년아! 이 씹어버리고 변기통에 뱉어버릴 거사. 감히 바람을 피워? 뭐?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모텔에서 보자고? 다 들었다 이 걸레야. 이래도 발뺌할 거야 이년아? 형님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시치미를 떼겠다고? 야, 너 돈 많은 놈 잡은 거지? 내 말이 맞지? 웃기는 이야기네요, 형님. 웃어? 너는 지금 이게 웃겨? 우리 서방님을 두고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 실실 쪼개냐? 쉿, 형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형님, 저랑 큰일 하나 같이 하시면 2억 드릴게요. 어때요? 이게 돌았나? 돈으로 나를 매수하겠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화 좀 내려두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 이년아. 뚫린 니년 주둥이로 나불대 봐라. 바로 응징해 줄 테니까. 그러자
동서가 1분 동안 저에게 말을 했는데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2억을 벌게 해주겠다고? 정말 그래도 돼? 그럼요. 전 약속을 꼭 지키는 여자라고요. 그럼 내일 같이 가요. 알겠어. 저는 동서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음날 같이 큰일을 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와 동서는 큰일을 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식구 넷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동서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형님, 저는 개인사를 잘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픈 걸 알면 식구들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니 숨겼죠. 만성신장병으로 수년 동안 고생해 왔다는 걸 왜 이제야 말했어? 미리 말했으면 우리가 자네 미워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 오열하는 중 시동생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형수님, 형, 말하지 못한 거 미안해요. 제 아내가 결혼 전부터 몸이 아팠어요. 괜히 말했다간 반대라도 하실까봐. 아무튼 죄송해요. 제 처부모님도 신장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혼자 악착같이 빚을 갚아가며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보험은 하나도 들지 않고 미련하게 돈 벌어서 빚만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를 모두 지원하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만성신장병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병원비만 1억 5천이 넘게 나왔어요. 게다가 입원비랑 약값까지 하면 더 많고요. 이식하면 나올 수 있다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신장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기증자를 기다리라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 걸려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동서를 미워만 했으니 어쩌면 좋아, 동서. 미안해. 동서에게 땀 냄새가 난 이유는 투석받던 중 힘들어서 식은땀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걸 바람으로 오해한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모텔에서 청소부로 알바하는 걸 바람 피우는 거로 오해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닌 건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버스를 타면 못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동서, 그럼 처음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정말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 네. 음식을 짜게 드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주제넘게 말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형님. 그리고 낡은 집에서 살면 호흡기나 피부에 안 좋으니까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집을 해드리니 바로 이사하시면 되겠어요. 난 어제 자네가 상간남이랑 전화하는 줄 알았어. 헌이라고 하길래 서방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게다가 나더러 큰일을 하자며 로또 당첨금을 같이 찾으러 가자고 했을 땐 이게 꿈인가 했다고. 형님,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전에 돈 많이 벌면 이사시켜드리겠다는 말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고요. 이제 아파트도 해드리고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해요, 형님. 이제야 그때가 이해가 되네. 일식집에서 다시 일한다고 했을 때 날 채용 못한다고 한 거 자네는 일식집과 모텔 청소까지 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한 거야, 맞지? 네, 맞아요, 형님. 처음부터 솔직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도록 해요. 저희한테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풀고 앞으로는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요. 그런데 자네 신장 이식 수술하면 낫는 거야? 그렇긴 한데 제 몸에 맞는 신장을 기다리는 게 여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서요. 아마 5년 뒤에나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오래 걸리거나요. 동서는 신장투석으로 인해 비싼 병원비를 내가며 치료하고 있었고 아픈 몸으로 모텔 알바를 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서, 나랑 남편이 검사 받아볼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이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로 씨가 두 분이 천사 같은 분이셔서 무엇이든 도와주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려운 결정하실까봐 비밀로 했다고요. 그런 말 그만해. 우리 한 식구잖아. 그 정도도 못 해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여보,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검사 받을 거지? 당연하지. 재수 씨에 대해 오해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꼭 검사를 받아서 수술까지 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어. 재수 씨, 걱정 말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힘내라고요. 용서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염치 없는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죄송하기만 해요. 동서는 로또 당첨금 세금을 떼고 22억을 받았는데 그중 2억을 제 통장에 넣어주었고 아파트도 따로 마련해줬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인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 죽도록 후회가 되었죠. 이틀 뒤 저와 남편은 동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았는데 제 신장이 수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는 큰 미소를 띠며 동서에게 이제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의 말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수술은 안 돼요. 절대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형님한테 신장을 받겠어요. 뭐야, 검사 받고 수술 가능하다는데 이제 와서 못 받겠다니. 동서, 나 진심으로 수술해줄 마음이었어. 알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신장 이식이 단순하게 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 형님이 부작용을 겪게 되면 그땐 저는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해서 살기 힘들 거라고요. 거참, 걱정도 많네.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이 엄청 건강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건 없을 거래. 의사 선생님 믿고 수술 받자고. 그러자 동서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저 수술 받을게요. 염치 없고 양심 없는 년인 거 알고 있는데 수술 받을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두고두고 갚을게요, 형님. 이미 우리한테 큰 선물 해줬잖아. 자네는 그저 건강해지기만 해. 이젠 병원 오가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지 말라고. 알겠지? 형님 정말 감사해요. 동서는 저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 넘게 했습니다. 곧 저와 동서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답니다.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저희 앞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여긴 왜... 여보,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저희 식당에 불을 낸 범인을 잡았어요. 바로 가구점 사장이었어요. 뭐라고요? 일부러 화재를 낸 거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네 입으로 고백해. 다로씨, 알았으니까 좀 놔줘. 이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형 조져. 그래, 이런 놈은 쳐 맞아도 싸지. 제대로 손봐주자. 그이와 남편이 가구점 사장을 두들겨 패주고 저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봐요, 사장님, 말을 해봐요. 도대체 왜 우리 서방님 식당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게 이놈이 내 스카우트 제안을 무시한 것도 열받는데 일식집에서 대박 내더니 그 일식집을 인수하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뒤집히더군요. 단순히 배가 아파서요? 사장님 미쳤어요? 그때 안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걸 알았어요. 창문으로 주방으로 넘어가 다 확인하고 가스불을 켰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을 근처에 놓고 불이 붙게 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네 사람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당신 때문에 우리 서방님의 대박 가게가 날아갔다고.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미안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보, 서방님, 이 인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로 형사들이 오고 있어요. 방화범으로 잡혀갈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아마 법원에서 판결해 주겠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민사로 진행할 거고요. 이런 놈은 감옥 가서 날마다 괴롭힘을 당해도 싸겠어요. 서방님, 그놈 잘 잡고 있어봐요.
일어나려니까 아프네. 형수님, 뭘 하시려고요? 좀 패주려고요. 나도 서방님 일식집에 큰 애정이 있는 거 모르세요? 당연히 알죠. 저보다 더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놈에게 분풀이를 좀 해야겠어요. 꽉 잡아요. 형수님,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요. 유치하게 뺨 때리는 건 안 하니까. 자, 이놈이 빨간 불을 냈으니 네 면상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해주마. 자, 시작한다. 저는 이빨로 가구점 사장의 귀를 물었습니다. 퇴! 아, 내 귀때기 이 미친 개를 만나. 그냥 때릴 것이지 왜 물고 지랄이야? 오냐, 성질마리가 나오지? 자, 반대쪽 귀 차례다. 다시 그놈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야나 이마 이거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만 놔주세요. 이러다 귀때기 날아가겠어요. 퇴!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나쁜 자식. 형수님, 괜찮아요? 아, 내 이빨은 임플란트예요. 끄떡없다고요? 여보, 좀 심하게 물었네. 자국 남은 거 봐, 무섭다. 당신 그렇게 물어뜯기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 그렇게 일식집에 불을 낸 가구점 사장은 곧 병실로 들어온 형사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놈은 바로 구속 조치되었고 조사를 받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답니다. 징역을 길게 받고 투옥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피해 보상금, 그놈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았는데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서가 퇴원하고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환영식을 받게 되었는데 시동생이 선물이라며 통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형수님, 그 자식 재산이 이게 전부라네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더 없답니다. 이거 형수님과 형이 써주세요. 네? 겨우 2억이요? 식당 값어치가 얼마인데. 그리고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형수님, 제 아내가 로또 당첨된 거 모르세요? 저희 돈 많아요. 그렇긴 해도 우리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지난번 2억 주고 또 2억을. 형수님, 화재난 식당은 수습하고 내년쯤 다시 오픈할 거예요. 건물주가 계속 장사하라고 배려해줘서 이어서 하려고요. 형수님, 그때가 되면 제 오른팔이 되어주실래요? 서방님, 짬밥을 먹어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먹은 거 몰라요? 오른팔은 내가 아니라 서방님이 되어야죠. 그렇구나. 그럼 셰프, 잘 부탁해요. 내년에 같이 일해보자고요. 그럼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화재 사건을 해결했고 수술도 완벽하게 잘 돼서 금세 건강해졌답니다. 동서는 몸이 좋아지자 바로 애가 들어섰답니다. 형님, 저 임신했어요. 애가 들어섰다고요. 정말이야? 축하해, 동서. 이제 자네도 엄마가 되는구만. 형님, 이 모든 게 형님 때문에 가능한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시죠? 또 왜 그래? 고맙다고 말하면서 울먹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나만 보면 울고 그래? 엄마 될 사람이 우는 거 아니야. 강인하게 마음 먹고 건강하게 태교를 해야지. 뚝 그쳐. 뚝. 귀엽네. 동서한테 이런 면도 있다니 신기한걸? 자, 그럼 우리 슬슬 일식집으로 가볼까? 네, 오늘도 파이팅해요, 형님. 일식집은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그동안 못 왔던 손님들이 엄청나게 찾아와서 손이 모자라 저와 동서 말고도 3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공장에서 여전히 반장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제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돈도 많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하답니다. 처음 동서를 색안경 쓰고 못된 여자로 보았던 시절이 굉장히 미안하게 느껴져요. 저 같은 실수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럼 저의 사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